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지수 모두 급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이 6% 넘게 하락하자 장중 한때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넘어설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인력 전환 배치와 관련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사측은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이다라는 입장인데 전환 배치 대상자가 모두 노조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노조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7월 일본 자동차 판매가 전달 대비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2%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8월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며 코스피와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이 6% 넘게 하락하자 오후 2시 무렵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이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격한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7.46% 하락한 569.79에 마감했습니다. 급격한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오후 2시 9분 3년 1개월여 만에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사이드카란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하는 상황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시장의 안정을 위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날 선물 시장이 6.26% 급락하며 현물 지수인 코스닥 역시 6.63% 이상 하락하자 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한 것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 재개된 거래에서도 5% 이상의 하락은 이어졌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7,349억 원 순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417억 원, 3,177억 원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2억 원 순매도하며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뛰어넘었습니다.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한동안 부진한 증시 흐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갈등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하루에만 17.3원 상승한 1215원 3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장중한 때 1220원을 넘보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10시 40분께 1218원 30전까지 오르며 2016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환율 흐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주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상황도 원화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코스피가 1950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장중한 때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 폭락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증권팀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증시가 심각하게 오늘 하락을 했는데 원인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증권가에서는 악재 총집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일본은 오는 7일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난번처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큰 소재나 부품이 추가로 특정해서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증시의 악영향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부터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364조 7,7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주가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설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모든 중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이번 관세부과 발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걱정과 우려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장준 신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지만 싸움을 원한다면 싸움으로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오는 27일 장 마감 후부터 또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13.1%에서 12.8%로 축소된다는 점도 이 수급 문제로 인한 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역시나 지금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건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놓고 본다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이유는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우선 코스피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또 수급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주가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보사 사태 여파와 또 신라젠이 임상 3상 중단 권고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코스닥을 이끌어온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이 하방 지지선이 깨졌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스닥이라고 불렸던 바이오 종목 위주로 올라왔던 코스닥까지 무너지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뭐 호재는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해소가 될 악재들이 없어서 전문가들도 전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네. 부정적인 전망이 당연히 많습니다. 먼저 KB증권은 한일 갈등의 경우 일본의 추가 규제, 또 신용 등급에 대한 영향, 실제 생산 차질 발생 우려 등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단기적인 코스피 1차 지지선을 1930선으로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전과는 달리 중국이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증시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신증권도 그동안 기초 체력보다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올라온 또 글로벌 증시의 가격 조정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면서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반기 코스피 하단을 1850포인트로 설정한다면서 기초체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코스피의 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하이투자증권도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각 증권사마다 지금 보수적인 전망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정상화는 언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예,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8월 말에 우리 증시의 상승에 트리거, 즉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다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메리츠증권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현 상황에서 절대 주가의 하단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8월 23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 등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시사를 할 경우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로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우려보다는 객관적으로 분석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도 1998년에도 2008년에도 코스피는 이제 재기 불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2600포인트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추가 하락 시에 매수 대응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8월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증시 폭락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금융위원회도 증시 폭락의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오늘 정부 청사에서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리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때는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시장, 양시장이 모두 폭락한 가운데 이에 따른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증권팀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한반도 평화 경제가 일본의 경제 보복을 넘어설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일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품, 소재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만 한다며 당장 이번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그런 정부 정책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00개 핵심 전략 품목을 선정해 5년 안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100대 품목을 선정해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섭니다.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등 핵심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꾀합니다. 수입국 다변화는 물론이고 기술 개발 긴급 자금 투입 등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태합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등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인허가도 신속하게 지원하고 빠른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 연장 근로도 활성화합니다. 또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확대합니다. 국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대규모 M&A 등 개방적 기술 확보 방식도 지원합니다. 특히 국내 생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활용하고 기업 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를 하고 품목 선정에서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달 중 범부처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개정해 대상을 장비까지 넓히고 상시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노조원들만 강압적으로 전환 배치시켰다며 이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효율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인력 재조정이라 설명했지만 전배되는 인사 대상 모두가 노조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노조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정규직 전환을 이루고 유통업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변해가며 이에 발맞춰가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6일자로 시흥점 11명을 지난해 스페셜 매장으로 전환한 안양 풀필먼트 센터로 발령냈습니다. 이 중 10명이 홈플러스 일반 노조 소속의 노조원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대상자들에게 집요한 인사면담과 인사원칙상 3회로 정해져 있는 면담에서 벗어나 추가적인 면담 절차를 강행하면서 조합원을 강제 이동시켰습니다. 안양 풀필먼트 센터는 물류센터로 일반 홈플러스 매장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다고 노조는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노조 내부에서는 추가로 6명에 대한 전배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시흥점뿐만이 아닙니다. 안산 고잔점 또한 3명을 안양 풀필먼트 센터로 강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일부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홈플러스 측이 계속 면담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인사이동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이동이 노사 간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것이고 더불어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갑질 발령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노사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의 근무지 변경 시 의사나 적성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발령 기준을 납득할 수 없고 대상 선정과 발령이 일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인사면담이 총 3차례 이뤄졌는데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1차 면담 시에는 신경 쓰지 말라, 그냥 얘기하는 거다고 말했으나 2차 면담 시 회사가 발령 냈으면 가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거부하면 발령 난다고 말했고 이후 3차 면담에 강제로 발령이 결정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면담이라는 명분만 있지 정작 강제로 발령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 명령을 한 것은 부당 노동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인사 발령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전체 100여 명 중에 45명 정도 되는 85%나 되는 인원 중에서 11명을 배치를 하는데 전체가 다 조합원이 된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이고 결과적으로 조합 활동이 축소되거나 어렵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8월 한 달간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강제 발령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mel수 사장은 구조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홈플러스는 지금 조합원 대상으로 해서 부당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명백한 조합 탄압이자 노동자 탄압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전배가 노조 탄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올해 전원 정규직 전환을 대형마트 최초로 이뤄낸 만큼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이동은 회사 입장에서 일반적인 일이란 것입니다. 또한 홈플러스는 안양 풀필먼트 센터가 온라인 사업 집중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각 지점의 온라인 인력을 재배치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지연 발표로 홍역을 앓았던 HLB가 K바이오의 구원투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오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데이터 결과를 발표하고 프리-NDA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한나 기자입니다. 진양곤 HLB 회장이 표적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3상 임상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 다수의 데이터에서 임상적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오늘 리보세라닙의 방향성 및 일정에 대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글로벌 3상 임상의 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데이터에서 임상적 유의미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거쳐 NDA, 즉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프리-NDA 미팅을 FDA에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LB가 미국 FDA에 신청하는 프리-NDA 미팅은 최근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에 이어 신라젠의 팩사백이 미국 DMC로부터 임상 중단을 권고받음에 따라 국내 바이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프리-NDA 미팅은 신약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단계로 유효성이나 안전성 결과와 데이터의 통계 분석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HLB는 일정에 차질이 없는 한 프리-NDA 미팅이 10월 중순경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물론 그리고 목표하는 바는 바이오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글로벌 신약의 출시입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저희가 달려왔고 지난 10여 년간을
그리고 그거를 성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미팅의 근거가 되는 최종 데이터는 9월 27일 개최되는 유럽 아마케 에스모에서 공개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일본차 판매가 전달에 비해 30%가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7월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이 2,674대로 전달인 6월에 비해 32.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17.2% 줄어든 겁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도 13.7%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만 브랜드별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렉서스는 지난달 판매량이 982대로 작년 동월 대비 32.5% 뛰었고 토요타와 혼다는 같은 기간 각각 31.9%, 33.5%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닛산은 35%, 19.6%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일본 차는 올해 상반기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10.3% 늘었고 불매 운동이 있기 전인 6월에도 증가율이 17%에 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 급감은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선 불매 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품마다 가장 잘 팔리는 온도나 팔리기 시작하는 온도가 있다고들 합니다. 기온이 오르면 당연히 여름 제품이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18도씨가 되면 반소매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고요. 19도씨가 되면 에어컨이 팔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 22도씨가 되면 아이스크림, 26도에서는 수박이, 30도씨가 넘어가면 빙과 매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날씨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늘은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술 판매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술 얘기네요. 술 먹기 좋은 날씨가 따로 있나요, 진짜로? 네, 술이 뭐 가장 많이 팔리는 기온이나 날씨가 술 먹기 가장 좋은 날이죠. 네네. 투명한 소주, 예. 맛 좋고 가격 싸고 도수도 최고. 깔끔한 내 입맛에 소주가 딱이야. 소주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싫어. 소주가 제일 좋아, 소주만 줘. CF 보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그 눈이 오면요. 잔을 앞에 놓고 소주 쏜 게 소주송이거든요. 예. 흥얼거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겨울 눈 내리는 날이면 하숙방을 빈 소주병으로 가득 채우고는요. 눈 내리는 날 소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천하를 논하지 말라. 아주 뭐 소리 높여서 기염을 토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센터장님 친구분은 참 애주가였던 것 같은데 왜 눈만 내리면 소주를 찾으신 거예요? 이게 말이죠. 유통회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예. 맥주는 기온이 높은 흐린 날, 소주는 눈 오는 날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 오는 날이면 소주를 찾던 친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한마디로 눈이 친구를 불렀던 겁니다. 이게 이제 서민들의 친구가 되어서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는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유통이 주류 판매량을 날씨와 기온 변화에 따라 조사한 결과 소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기온대는 6도에서 10도씨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가장 많이 팔렸는데요. 가장 적게 팔리는 기온대는 16도에서 20도씨로 온화한 날씨였을 때입니다. 소주와 판매 성향이 비슷한 양주는 소주보다 기온이 약간 더 낮은 0도에서 5도씨 사이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가장 적게 팔리는 기온은 소주와 마찬가지로 16도에서 20도씨였다고 해요. 그런데 소주와 맥주의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기온대와 적게 팔린 기온대의 매출고 차이는 15 내지 20% 정도로 매우 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수가 높은 술들은 좀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맥주도 찾는 기온대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맥주의 경우는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1도에서 15도씨로 기온이 오르면 매출이 28%가량 늘어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온도는 22도씨로요. 마케팅에서는 이 기온을 맥주 온도라고 부르죠. 실제 평균 기온이 22도씨를 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맥주는 평균 기온이 1도씨 올라갈 때마다 4%의 판매 증가를 보이고요. 30도씨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되면 0도씨일 때보다 무려 매출이 70%가량 증가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주집이나 편의점에서는 날씨 정보를 이용을 해서 맥주와 소주 판매 마케팅에 이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폭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한여름에는 밤에 진짜 맥주 한 잔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맥주, 소주가 기온 말고도 날씨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맥주와 소주 판매는 기온 말고도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요. 네. 똑같은 기온이라면 맥주가 많이 팔리는 날은 날씨가 흐린 날이고요. 반면 내 친구가 좋아하는 눈 내리는 날이면은 뭐 소주는 그야말로 품귀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요, 잘 팔리는 술도 있습니다. 네. 바로 막걸리입니다. 작년 여름 극심한 폭염이 끝나고 가을 장마 때 막걸리 매출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래요. 비가 오면 이제 파전에 막걸리 한 잔이라는 오랜 생활 습관이 막걸리 매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 비 오는 날이 비 오지 않는 날보다 막걸리가 무려 40%나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류 업체에서는 장기적인 날씨 전망을 이용을 해서 그 해의 주류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날씨 정보를 활용한 기획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경유나 마케팅에서 날씨를 활용하면 돈이 보인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재미있습니다. 기온이나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술 판매량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본차 판매량이 실제로 줄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구매해서 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신차 구매가 줄었다는 소식, 작금의 상황이 단기적으로 반짝 그치는 이슈가 아님을 보여주는 확실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